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김재규와 김치열의 논쟁. 정승화 총장은 수도경비사령관에게 청와대를 외곽에서 포위하라고 지시한 뒤 이재전 경호실 차장을 전화로 불렀다. 정 총장은 자신이 취한 조치를 이 차장에게 알려주고는 육사 동기생 사이인 수도경비사령관과 잘 협조하여 충돌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재전 차장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한데 청와대는 조용합니다 라고 했다. 정승화 총장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경호실이 가담한 조직적인 음모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정 총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긴급한 조치를 끝내고 나서 나는 지하 벙커 내 총장 집무실 옆에 붙은 나의 거실로 돌아서니 노재현 장관, 김재규 부장,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차장 등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다들 일어나 수고합니다 라며 주인 자리를 비켜주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박 대통령이 서거하여 권력의 공백이 생긴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물리력을 장악하고 있는 육군 참모총장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노재현 장관과 여러 사람들은 김재규 부장에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있었다. 김 부장은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몰라도 각하가 돌아가신 것은 확실하다. 빨리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초비상사태다. 적이 알면 큰일 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날 밤 김재규는 줄곧 계엄령 선포와 보안이란 두 단어를 반복한다. 자신의 대통령 살해 행위가 보완된 상태에서 계엄령만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을 설득하거나 협박해서 사태를 장악한다는 막연한 쿠데타 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구상은 보안에 실패하면 파국을 맞게 돼 있었다. 즉, 성패는 진실을 알고 있는 김계원 실장의 입에 달려 있었다.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는 부장을 벙커 내 총장실로 안내하여 놓고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김정섭 제2차장보는 문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밤 8시 20분쯤 김 부장이 박 대령을 부르더니 청와대 비서실장 댁에 전화를 걸어 나오면 바꿔주게 라고 했다. 상황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으나 실장은 댁에 없었다. 그대로 보고했더니 김 부장은 계속해서 전화해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박 대령은 무선 전화로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의 승용차를 찾았으나 응답이 없었다. 그는 상황실로 옮겨서 청와대 비서실장실로 전화를 걸었다. 김계원 실장이 전화에 나오더니 이리로 오라고 해 하고 그냥 전화기를 놓아버리는 것이었다. 박흥주는 노 장관과 함께 있던 김재규 부장에게 김계원 실장님께서 그쪽으로 오시랍니다 라고 보고했다. 장관과 부장, 총장 그리고 다른 장성들도 그쪽 상황도 모르는데 국방장관과 각군 총장이 청와대로 가는 것은 좋지 않으니 김 실장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리로 오시도록 하라고 김정섭 차장보에게 지시했다. 김 차장보가 전화를 걸어 그런 뜻을 김계원 실장에게 전했더니 알았어, 내가 거기로 가지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통화 내용을 김재규 부장과 노재현 장관에게 보고한 지 몇 분 되지 않아 상황실에 한 중령이 총장실로 뛰어왔다. 합참의 상황실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실장님이 여기로 못 오시겠다고 합니다. 김재규 부장은 그럼 내가 전화하지 라고 하면서 옆방인 상황실로 갔다. 따라간 김 차장보가 전화번호를 돌려 비서실장이 나오자 부장에게 바꿔주었다. 형님이요 하는 김 부장의 말을 듣고 한자리 물러나 있었다. 형님, 이리로 오시오. 다 끝났는데 거기는 뭐 타러 갑니까? 여기 다 모였으니 총리 모시고 오시오. 김재규 정보부장은 그렇게 말하니까 김계원 실장은 약간 전화를 멈췄습니다. 본인이 육군 총장을 인질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응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똑같은 전화에 대해서 김계원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 김재규의 전화를 받고 나서 본인은 육군 참모총장도 감금된 것으로 생각하고 김재규가 각하를 시해하고 군을 장악하여 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계원은 전화를 끊고서 B1 벙커가 어디냐고 물었다. 누군가가 관악산에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이 다시 B2는 어디냐고 물었다. 육군 본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B3는 어딥니까? 중앙청입니다. 밤 9시 10분경 김계원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실에서 다시 김재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오늘 각하 가족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네도 오늘 일을 알고 있습니까? 나한테 어디 계시냐고 묻지도 않았으니 알 턱이 없지. 국방장관도 여기 계십니다. 이리로 오시오. 국무총리도 여기 계시니 국방장관과 육군총장과 같이 이리로 오시오. 안 됩니다. 지금은 못 갑니다. 총리를 모시고 실장께서 이리로 오시오. 김재규는 김 실장에게 존칭을 생략하고 강경하게 명령조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랬더니 김 실장은 잠깐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알겠소. 몇 분 뒤 노재현 국방장관은 육본 벙커 내 총장실에서 김계원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 장관이 우리를 거기로 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알았소. 이 순간 노 국방장관은 청와대가 차지철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고 김 실장은 육본이 김재규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육군 본부 측과 통화를 끝낸 뒤에 김계원 실장은 최규하 총리에게 건의했다. 김 부장이 경호실을 무서워서 못 오는 모양입니다. 총리께서 거기로 가시면 어떨까요? 총리는 갑시다 하면서 일어났다. 김치열, 구자춘, 박동진 장관도 동의했다. 밤 9시 15분쯤 이들이 비서실장실을 나설 때 김계원 실장은 부속실에 있던 류혁인 수석을 보더니 유 수석도 따라오시오 라고 했다. 총리 차에 김 실장과 유 수석, 다른 차에 내무, 법무, 외무장관이 타고 육군 본부로 향했다. 김계원 실장은 김재규가 군을 장악하고 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한 상태에서 김재규 쪽으로 총리를 모시고 갔다. 최규하 총리는 김재규가 대통령을 죽인 범인이란 점을 알면서도 따라갔다. 더구나 이 순간 국군 통수권자가 된 최 총리를 경호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무장 해제 상태에서 국가 원수가 쿠데타 본부로 가는 격이었다. 이로 인해서 최규와 김계원 두 사람은 김재규에 의한 유혈 쿠데타가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그 뒤에 받게 되는 것이다. 밤 9시 30분 최규하 총리, 김치열 법무, 구자춘 내무, 박동진 외무장관과 유혁인 정무수석이 김계원 비서실장과 함께 육군 본부 벙커 내 총장실에 도착했다. 김계원은 많은 육군 장성급이 와 있어 김재규가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육군 본부 벙커에 김재규와 함께 도착해 있었던 김정섭 정보부 차장보는 군 검찰에서 한 참고인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총장실에서 정보부장, 국방장관, 각 장관과 각군 총장, 합참의장, 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도 합석한 자리에서 김계원 실장은 대통령께서 유고이십니다. 총리 각하를 모시고 사태를 수습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 외무장관이 유고라니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차지철 실장이 강경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각 부 장관들은 경호실 자체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 알고는 경호원들의 무장해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경비사령관이 책임지고 진압하고 경찰관들은 내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잘 관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진술에 따르면 김계원 실장은 대통령 시해의 책임을 차지철 경호실장한테 뒤집어 씌우는 언동을 보이고 있다. 김재규가 동석하고 있는 데다가 군 장성들이 김재규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김계원으로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지 모른다. 김치열 장관도 육군 본부로 오는 차 중에서는 김재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육본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김치열 씨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김계원 비서실장은 자신을 따로 불러 김재규가 잘못 쏜 총탄에 각하가 서거야 하셨다 라고 알려줬다고 한다. 김계원이 정보부장으로 있을 때 김치열은 차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공유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치열 장관은 육군 본부 벙커에 들어와서는 곧 김재규가 군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성들은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벙커 내 총장실에서 앉다가 보니
김 장관은 김재규와 마주보게 됐다. 김재규는 살기등등하면서도 초조하게 보였다. 그는 연신물을 마셔대고 있었다. 김재규는 말했다. 지금 각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전방 경계를 강화하고 이 사실을 최소한 48시간 국내외에 비밀로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미국에도 비밀로 해야 합니다. 김치열 장관이 물고 들어갔다. 어떤 이유에서 48시간이나 보안에 붙여야 합니까? 북괴의 남침 위협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보안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태 수습의 방안으로도 현명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며 국민들에 대한 정치 도의상 예의가 아닙니다. 북괴의 남침 위협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출동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 알려야 효과적인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치열 장관의 이 반론에 박동진 외무장관이 편들고 나섰다. 미국 측의 휴전선의 경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사태를 통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 측에 보안을 요청하더라도 그 사회의 체질로 보아 당장 언론에 전달돼 사건 발생 사실이 외국 언론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몰리는 입장이 된 김재규는 격앙된 목소리로 난 김 법무의 의견과 생각이 달라요 라면서 화를 냈다. 김치열 장관은 맞은편에 앉은 김재규가 권총을 뽑아 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무렵 김성진 문공장관이 벙커로 들어왔다. 기자 출신인 김 장관은 이날 밤의 체험을 생생히 기억에 담았다. 총장실에 들어온 김 장관은 방 안 공기가 너무나 긴장돼서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윤자중 공군참모총장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 라고 물어도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보고서도 모르느냐 하는 눈치를 보냈다. 김치열 구자춘 장관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라. 범인이 누구냐. 무턱대고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 자리의 상황을 자세히 얘기하라고 덤벼들고 있었다. 김재규는 우선 계엄령을 펴놓고 봐야 한다고 버티고 있었다. 김재규의 거무튀튀한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배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김계원 실장이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몸을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김성진 장관이 계엄령을 편다면 그 사유를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하고 김재규 부장에게 따졌다. 김 부장은 소련이 브레즈네프의 사망 여부에 대해서 여러 날이 지나도록 비밀로 했습니다. 우리도 보안을 지켜서 비상계엄의 사유는 치안 사태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비로소 김성진 장관은 대통령의 신상에 중대한 사변이 생긴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이때쯤 김계원도 상황을 달리 판단하게 됐다. 맨 처음 벙커에 들어왔을 때는 장성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서 김재규가 군대를 장악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장성들은 주로 부대 출동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서거한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김재규가 범인이란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김재규가 사전에 연락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움직이는 것을 보니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김계원 실장은 정승화 총장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그를 옆방으로 데리고 갔더니 김재규가 따라 들어와 그만두었다. 벙커에서 벌어진 지루한 말씨름 끝에 참석자들은 두 가지 점에서는 합의를 보았다. 계엄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비상국무회의의 소집, 그리고 미국 측에 대한 통보. 최규하 국무총리가 이윽고 입을 뗐다. 밤 11시에 국무회의를 국방장관실에서 개최하기로 합시다. 한미연합사와 미국 대사관에는 어떻게 하시겠소? 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이 위컴 사령관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제가 참모장에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내일 아침에 미국 대사를 불러서 제가 통보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유혁인 정무수석은 총무처 차관 최태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총무처 장관 심의환은 나흘 전에 타계하여 차관이 장관직을 대리하고 있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안 유지를 하시고 국방장관실에서 국무회의를 수집하도록 했으니 준비하시고 오십시오. 류혁인 수석이 총무처 차관에게 지시를 했다고 고하니 총리 이하 장관들이 일제히 일어나
지하도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실로 올라갔다.